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직장 문화,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아주 핵심 키워드가 됐죠. 워라밸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특히 한국 사회나 직장 생활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분명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한국의 그 눈부신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말 독특하고 어떨 때는 아주 강도 높은 직장 문화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과거 모습부터 또 어떤 계기로 변화가 시작됐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과거, 지금과는 정말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 직장의 풍경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네, 와, 정말이지 일 중심의 시대였다. 이런 인상이 아주 강해요. 네, 맞아요. 저녁 9시, 10시 퇴근은 보통이고 주말에도 회사 나가는 일이 잦았다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야근이 일상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냥 오래 일하는 걸 넘어서 그게 거의 미덕처럼 여겨지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 미덕이라. 네. 여기에 더해서 아주 명확한 위계질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명하복 문화가 아주 뿌리 깊었습니다. 상명하복. 네. 상사의 지시는 거의 절대적이었고 특히 신입사원을 이렇게 1대1로 가르치는 선배. 사수라고 부르면서 깍듯이 모시는 그런 문화도 있었죠. 나이나 직급 높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강조되었고요. 아,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회식 문화인데요. 아, 그렇죠. 회식. 일이 끝나고 팀원 전체가 모여서 저녁 먹고 술 마시는 자리가 아주 자주 있었고 또 빠지면 좀 눈치가 보였다. 네, 맞아요. 그게 중요했죠. 이게 또 그냥 저녁 식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장소를 옮겨가면서 1차, 2차, 심지어 3차까지 네네.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니까 와, 이러면 개인 시간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그 배경에는 이제 개인보다는 우리, 그러니까 집단을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가 깔려 있었어요. 아, 집단주의. 네. 팀이나 회사의 목표 달성, 이게 개인의 사정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겨졌고, 팀워크라는 이름 아래서 개성을 막 드러내기보다는 좀 융화되는 거, 네. 그게 강조됐죠. 이런 문화가 뭐 경제 성장기에는 강력한 동력이 됐을 수는 있는데, 개인의 삶은 상당히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어요. 그런 치열함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군요. 네, 그렇죠. 영어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한국식으로 줄인 이 말이 막 유행처럼 번졌다는 건 그만큼 기존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네. 장시간 노동하고 또 과도한 스트레스, 이게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아, 번아웃. 네. 그냥 모든 에너지가 소진돼서 무기력해지는 상태 말하는 거죠. 건강 문제도 심각해졌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아,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기성세대는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걸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겼다면 이 젊은 세대들은 개인의 행복 그리고 삶의 질 이걸 아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바로 그 세대차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군요. 네, 그렇죠. 이전 세대는 열심히 오래 일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믿었다면 새로운 세대는 아니 일만큼 내 삶도 중요하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건데요. 이 가치관의 충돌이 변화에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경제 성장 단계를 좀 지나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막 형성되던 시기랑 맞물려요. 아, 시기적으로도? 네. 더 이상 뭐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수는 없다. 이런 공감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끈 아주 큰 계기가 있었잖아요. 네. 바로 2018년에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 이걸 빼놓을 수 없는데 법으로 딱 주당 근무 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한 거. 이게 한국 직장 문화에 던진 파장이 상당했다고 봐야겠죠. 네, 이건 정말 단순한 법 개정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아, 이게 워라밸이라는 개념을 그냥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물론 뭐 시행 초기에는 혼란도 좀 있었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기업과 사회 전체에 던진 거죠. 이와 더불어서 근무 형태 자체도 되게 다양해졌다고. 유연근무제가 대표적인데요. 네, 유형 근무제.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을 좀 자유롭게 조절하는 시차 출퇴근제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특히 그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런 방식이 더 확산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원격 근무의 가능성을 강제로 시험하게 만든 셈인데. 그렇죠. 그 결과로 많은 기업들이 꼭 사무실 근무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IT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기술 발전? 네, 뭐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든지 협업 툴 같은 거 없었으면 사실 불가능했을 변화죠. 결국 기술 발전이 근무 방식의 유연성을 딱 뒷받침해 준 셈입니다. 회식 문화도 정말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예전처럼 거의 매주 하거나 뭐 참석을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고, 네, 하더라도 그냥 저녁 식사 정도 1차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니까 술을 막 억지로 권하는 문화도 거의 없어졌다고 하니까 야, 이것만 해도 정말 큰 변화네요. 상당히 큰 변화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부 좀 혁신적인 기업들은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뭐 주 4일 근무제를 실험적으로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휴가를 정말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죠. 주 4일제까지? 와. 네,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직장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움직임이 단순히 그냥 복지 차원을 넘어서 인재 확보 경쟁과 직결된다는 점이에요. 아, 인재 확보. 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또 붙잡아 두려면 기업도 이제는 매력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다고. 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숨은 초과 근무 문제인데요. 네. 법정 근무 시간은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집에서 일을 더 한다거나 기록에 남지 않는 방식으로 더 많은 시간에 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 중소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제도는 마련됐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떤 압박이 존재한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이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게 바로 그 눈치 문화예요. 아, 눈치 문화. 퇴근 시간이 딱 됐는데 상사가 자리에 있으면 먼저 일어나기 좀 어렵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동료들이 다 야근하는데 혼자 칼퇴근하기 미안해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비공식적인 규범들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의 변화 속도를 문화가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 그러게요. 그리고 또 근무 시간은 줄었을지 몰라도 그 시간 안에 해내야 하는 업무 강도는 오히려 높아졌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성과를 내야 하니까 효율성에 대한 압박감이 더 커졌다는 분석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스트레스 총량은 그대로 있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당연히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또 새로운 문제로 부상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워라밸 수준이 회사마다 또 업종마다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점. 이것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아, 격차 문제. 네.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나 IT 기업들, 이런 곳은 비교적 워라밸이 잘 지켜지는 편인데 중소기업이나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문화가 좀 강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격차가 자칫하면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한국 직장 문화의 좀 더 세부적인 특징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호칭 문제가 흥미롭네요. 네. 예전에는 뭐 김 과장님, 이 부장님처럼 직급으로 부르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 이름 뒤에 님자를 붙여서 부르는 그런 수평적인 호칭 문화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물론 아직 많은 회사에서는 직급 호칭을 쓰지만 변화의 방향 자체는 확실히 좀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점심시간 문화도 좀 독특한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배를 채우는 시간을 넘어서 동료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유대감을 쌓고 정보도 교환하고 약간 일종의 비공식적인 팀워크 활동, 이런 걸로 여겨지는 경향이 여전히 좀 남아있어요. 아, 점심시간이요? 네. 물론 혼자 먹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매번 혼자 식사하면 좀 겉도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집단주의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의사소통 방식도 외국 분들한테는 꽤 까다로울 수 있겠다 싶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직접적으로 No 라고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거나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처럼 좀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맞아요. 이게 말 그대로의 의미 너머의 맥락? 그러니까 소위 눈치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직접적인 거절이나 비판이 관계를 좀 해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애둘러 표현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상대방 표정이나 말투, 또 그 상황 같은 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잠깐 얘기 나눴던 술 문화 변화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회식 자리에서 막 술 강요하고 그랬던 모습은 이제 정말 거의 차려보기 힘들어요. 네, 많이 없어졌죠. 저는 술을 잘 못 마십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최상위권이었다. 이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서는 꽤 긴 편이라고 하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또 통계상 줄어든 시간하고 개인이 체감하는 피로도 사이에는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물론 통계적 변화와 체감 변화 사이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특히 20대, 30대 젊은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취업 준비생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에게 워라밸은 이제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됐다는 점이에요. 일부 조사에서는 뭐 높은 연봉보다 워라밸이 보장되는 회사를 선호한다 이런 결과가 나올 정도니까요. 와, 이건 기업들한테 더해서 워라밸 개선이 뭐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 한국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미리 좀 이해하고 가는 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모르는 건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친절하게 알려줄 거라고요. 네, 맞아요. 뭐 수고하셨습니다나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 같은 거 알아두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회식 같은 경우도 뭐 모든 자리에 의무적으로 참석할 필요는 없지만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잠깐이라도 얼굴을 비추는 게 관계 형성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시 퇴근이나 휴가 사용은 당연한 권리지만 동시에 또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그런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국어가 좀 서툴더라도 배우려는 자세, 또 소통하려는 노력, 이런 걸 보여주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한국 직장 문화는 그럼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반적으로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계속 변화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네요. 네, 다만 그 변화는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특히 젊은 세대가 조직 내에서 이제 관리자급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그 속도가 좀 더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요. 네, 맞습니다. 내부적인 그런 세대 변화와 더불어서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 환경도 아주 중요한 변수예요. 아, 외부 요인도? 국경 없는 인재 전쟁 시대잖아요, 지금. 좋은 인재를 유치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방식만 고집할 수는 없어요. 더 나은 근무 환경, 워라밸 보장, 이게 이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꼭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그런 거대한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한국의 직장 문화가 걸어온 길을 한번 쭉 따라가 봤습니다. 밤샘 근무와 수직적인 조직 문화, 또 잦은 회식으로 대표되던 과거에서 출발해서 개인의 삶과 일의 균형, 즉 워라밸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진 현재까지의 변화를 살펴봤죠. 네. 여전히 뭐 눈치 문화나 숨은 초과 근무, 또 기업 간의 격차 같은 과제들이 남아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한국 직장 문화가 분명히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기저를 이루어온 그 집단주의, 즉 우리를 강조하는 문화와 위계 질서 역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두 가지 힘, 그러니까 개인의 삶과 행복을 중시하는 새로운 오라벨이라는 가치와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 및 위계 문화, 이 둘은 과연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국의 직장 문화를 만들어갈까요? 어쩌면 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긴장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이 둘이 아주 독특하게 혼합된 또 다른 한국식 모델이 등장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